안녕하세요, 최수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출제 유형 공략 파트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죠. 이제 각각의 유형별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보다 전략적이고 효율적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의사소통 기술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유형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워크북 자료를 기반으로 한 의사소통 이론이 출제되는 그러한 유형이고요. 이론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수업 시간에서도 같이 공부했다시피 이론을 위한 이론, 시험을 위한 이론이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단순함 해 주셔야 되겠고, 여러분들의 상식과는 조금 맞지 않는, 또는 여러분들이 자의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게끔 그 시험 공부라고 생각하시고 좀 더 기계적으로 접근하시기를 권합니다. 세부 출제 유형에서는 한 개의 세부 유형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 올바른 의사소통에 관련된 지식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충분하게 공부했었으니까 그 내용 적용해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공략법은 올바른 경청 방법, 그리고 상황에 따른 적절한 의사표현 방법 등 우리가 기존에 공부했던 의사소통 능력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예제 문제 통해서 한번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올바른 의사소통에 대한 지식을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이 NCS 의사소통 능력은 굉장히 문제의 길이가 길다는 게 하나의 문제점이 되곤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를 완벽하게 읽는 데에 집중하시다 보면 굉장히 피곤해지고요. 그리고 논점이 흐려지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상 어떤 문제의 마지막 부분에 집중해서 보시면 될 텐데요. 우리가 실전에서 문제를 일부만 읽고 푸는 것은 웬만한 그 대인배가 아니고서는 쉬운 접근이 아니죠. 따라서 충분하게 문제를 보시는 것은 맞되 결국 이 문제가 묻고자 하는 바는 문제의 마지막 부분에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죠. 인사팀에 소속되어서 직원교육 담당하는 귀하는 이번 달에 입사한 신입사원 대상으로 직장에서의 올바른 의사소통 방법에 관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강의를 마친 후 강의 내용에 대해서 신입사원끼리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할 때 강의의 내용을 가장 잘못 이해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즉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 사람 누구냐, 적절한 의사소통 방법이 아닌 것은, 이거 물어보는 문제인 거죠. 이거 그냥 한 줄짜리로 물어봐도 될 텐데 이렇게 길게 상황을 제시해주고 질문하는 것이 NCS 의사소통 능력의 가장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떤 직장 현실이라고 하는 건 그저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설명될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이렇게 상황을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A사원 보시면 대화할 때 전문 용어를 자주 사용하는 편인데 이번 교육 통해서 상대방을 고려해서 전문 용어가 아니라 이해하기 쉽고 정확한 어휘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와 그 방법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다. 그렇죠. 전문 용어를 최대한 지양하고요. 그 다음에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을 지향했었잖아요. 따라서 A사원 말 맞는 말 되겠고요. 경청 방법에 대한 내용 좋았어요. 저는 상대방의 의견이 제 의견과 상충하면 말을 가로채서 종종 언쟁이 발생하곤 했는데 다른 사람의 의견도 수용하는 태도, 그렇죠. 우리 이거 올바른 경청 방법 통해서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3번 선택지도 한번 볼까요? 저는 가끔 의사소통할 때 제 의도와 다르게 전달돼서 오해가 생기기도 해서 메시지가 실제로 어떻게 해석되는지 상대방의 반응을 묻거나 따져야 한다. 그렇죠. 계속해서 질문하고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된다라는 내용 우리 역시 같이 배웠습니다. 따라서 3번 선택지 역시 맞는 말 되겠고요. 4번 보시면 저는 부탁하는 것을 어려워했는데 누군가에게 업무를 부탁하거나 위임할 때는 기간이나 비용 등 구체적이고 정확한 명확한 내용을 제시해서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죠. 부탁할 때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라고 했던 것 우리 이론 공부하면서 같이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따라서 4번 선택지도 역시 맞는 말 되겠습니다. 맞아요. 저도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할 때는 이전부터 누적된 잘못들을 모두 언급해서 통찰력 있게 반성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 틀렸죠. 왜냐하면 어떤 지적을 할 때는 그 잘못에 대해서만 언급해야 된다라고 우리 같이 배웠었잖아요. 과거의 것들 다 끌어모아서 한 방에 터뜨리면 안 된다라고 했던 것 같이 공부했으니까 정답은 5번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이와 관련된 이론적인 내용들 다시 한번 찾아보시는 기회로 삼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 유형 공략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앞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예제 문제 통해서 대체로 이런 수준의 문제들이 이런 상황을 통해서 제시되는구나 라는 것을 감 잡으셨다면
그럼 이제 실제로 문제 어떤 식으로 출제됐는지 몇 문제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귀하는 선배 사원으로부터 언어적인 의사소통에는 능하지만 문서적인 의사소통에는 그렇지 못한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문서적인 의사소통에 능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에 앞서서 언어적인 의사소통과 문서적인 의사소통의 정확한 개념을 알지 못한 귀하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두 의사소통의 특징을 확인했고요. 귀하가 확인한 문서적인 의사소통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즉 문서적인 의사소통의 특징이 아닌 것을 골라라 라는 건데요. 실제로 이렇게 상황을 주고 묻고자 하는 바를 마지막에 주는 것이 일반적인 어떤 문제의 모습이고요. 여러분들께서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부분만 보셔라, 이거 좀 위험하죠. 실전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도 않고요. 어찌됐건 이 문제는 문서적인 의사소통의 특징이 아닌 것 골라라 라는 문제이니 같이 한번 살펴보죠. 전달성과 보존성이 좋습니다. 기록이 가능하니까요. 권위감이 있다. 우리가 이론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납득하실지 인정하실지 모르겠지만 문서를 통해서 하는 의사소통에 훨씬 더 권위감을 부여한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따라서 2번도 맞는 말 되겠고요. 정확성을 기하기 쉽다. 역시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뭔가 더 말로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한 느낌이 들어. 이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주관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이 이론을 공부할 때는 문서적인 의사소통에서 그 정확성을 기하기가 더 쉽다라고 공부했던 것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4번은 예, 마땅하지 않죠. 유동성은 언어적인 의사소통에서 더 확연하게 드러났던 특성이니까요. 정답 4번 고르셔야 되겠고, 당연하게도 문서를 읽는 능력과 문서를 쓰는 능력이 요구되는 것 자연스럽습니다. 따라서 정답 4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상황에서 작성되어야 할 문서를 순서대로 나열한 거 고르시오라는 건데요.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다음 상황이 어떤지 한번 보죠. 공기업 A가 사기업 B에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에 참가해달라고 요청하고자 한다. 공기업에서 사기업으로 뭔가 문서를 보냅니다. 이것은 그렇죠. 공적인 부분이 어느 한쪽이라도 걸쳐 있으면 공문서가 필요하다고 했던 것 기억하시죠? 또는 정부 부처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문서도 다 공문서였었고요. 따라서 첫 번째에 들어가야 할 문서는 공문서니까요. 4번 아니면 5번이 정답 되겠네요. 두 번째 상황 보겠습니다. 사기업 B의 총무팀이 각 팀의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에 참가 인원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럼 사기업 내에서 어떤 요청을 위해서 주고받는 문서, 그렇죠. 기한서라고 했던 것 기억하셔야 될 테니까 4번, 5번 역시 동일하네요. 세 번째 상황 보죠. 공기업 A가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의 시행과 관련한 기사를 언론을 통해 배포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제시되는 것이니까 정답 5번인 것 바로 골라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문서, 비즈니스 문서의 종류와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는 반드시 출제될 수밖에 없는 지점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론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